안녕하십니까. 11강 자연과 윤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연과 윤리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뭐 한두 문제 이상 꼭 3점짜리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살펴주실 필요가 있겠다. 특히 12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나오는 서양의 관점, 자연을 바라보는 서양의 관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동양의 관점, 이 부분도 요즘 조금 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라 이 부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 시간에 2강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27페이지부터 나오는 환경 문제에 대한 여러 윤리적 쟁점들은 비문 형식의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122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어느 한 부분도 방심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자, 그러면 먼저 동서양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서양의 관점입니다. 서양의 관점. 선생님 세 파트로 나눌게요. 인간중심주의, 오늘은 동물중심주의까지, 내일은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생명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이렇게 두 번째 파트를 하겠고요. 세 번째 파트로 동양의 관점과 윤리적 쟁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인간중심주의네요. 인간중심주의. 자, 하나하나 볼까요?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고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를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인간은 이성과 자율성을 지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하지만 자연은 인간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한에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바지하지 않으면 가치 없다는 이야기네요. 자, 자연을 인간의 이익과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더라. 따라서 자연을 도구처럼 삼더라. 도구적 자연관이 대표적인 서양의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또 뭐 도구적 자연관 이외에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도구는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되니까 수단적 자연관이다. 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뒤에 나오는 데카르트 입장에서 유추할 수 있지 싶은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계론적 자연관, 이렇게도.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조금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중심주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은 한마디로 자연을 이용해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있더라 하는 거. 그리고 부정적 측면은 지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환경오염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자연을 너무 착취하고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니 그렇더라. 자, 따라서 요즘은 이제 온건한 인간중심주의가 이제 대두되고 있죠. 인간을 중심으로 하되, 자연을 존중하면서 분별 있게 사용하자. 그런데 인간중심주의니까 인간의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도 자연을 도구로 삼는다라는 한계를 지닌다라는 거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요 밑에 나오는 대표적 사상가들이고요.
여기서 뭐 몇 명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일단 나중에 여러분들 혹여 2학기 때 이제 방과후 수업이 정상적으로 되면 선생님이 생활과 윤리 수업 개설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하고 좀 특강 교재 안에서 좀 미진한 부분은 메꾸어 넣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수능 특강 강좌들, 지금 EBS 강좌들 여러분들 꼼꼼하게 보면 선생님이 놓친 부분들 여러분들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쌤은 요 교재 안에 나오는 학자들 정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칸트겠고요. 칸트는 설명했죠. 자, 베이컨 한번 볼까요? 베이컨. 경험주의 철학이 이제 베이컨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실험, 관찰 이런 것들을 중요하는 게 여기는 것을 경험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험, 관찰. 자, 인간은 힘은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얻는 지식을 통해서 생겨난다고 보았다. 그래서 베이컨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는 것이 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는 것은 뭐예요? 아는 것. 자연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죠? 자연에 대해서 알면 그만큼 자연을 더 잘 착취할 수 있더라. 근데 자연을 더 잘 착취하기 위해서 어, 네 가지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베이컨이 이야기하는 거 이건 상식입니다. 4대 우상 어리석을 우자 모습 상자겠죠. 그죠? 네 가지의 어리석은 모습이더라 해서 4대 우상 뭐 동굴의 우상 뭐 종족의 우상 극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자, 뭐 요 정도가 있더라라는 거 그냥 일단 알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베이컨은 자연을 착취할 것으로 여기고 자연을 도구화시켜서 무언가 인간 삶의 발전을 도모할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자기 이상 사회를 뉴 아틀란티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뉴 아틀란티스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처럼 베이컨이 꿈꾸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모든 사회적 문제, 개인적 문제를 뭘로 해결하더라? 과학 기술로 해결하는 겁니다. 비가 안 온다? 그러면은 구름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만들어서 비가 내리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의학 기술을 발달시켜서 사람들이 무한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뭐 여담이지만 베이컨은 결국 관찰하다가 사망합니다. 관찰하다가 눈 위에서 고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되는가 그거 관찰하다가 폐렴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자, 두 번째 데카르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합리론자죠.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다? 이성 없는 것들은 그러면 취급을 안 하겠구나. 이런 유추가 가능하죠. 맞습니다. 데카르트는 이성 없는 것들 취급 안 합니다. 자, 이분법적 세계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서양의 어떤 철학이 가지고 있는 서양의 세계관의 어떤 기본적 특징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항상 나누어서 설명하죠. 인간, 자연 이렇게 나눠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은 주체가 되는 것이고, 자연은 대상이 되더라라는 거. 대상이 되니까 야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인간의 정신을 물질로 환원할 수 없는 존엄한 것으로 본 반면에 자연은 단순한 물질 또는 기계로 파악했더라. 그래서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마지막 칸트. 칸트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만큼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하지만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하면 칸트만큼도 쉬운 사람이 없겠죠. 자, 이성적 존재만 우리는 칸트를 앞에서 이 강에서 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적 존재만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한 반면에 자연의 도덕적 지위는 부정한다. 자연이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것을 뭐다? 간접적 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간접적 의무. 이성적 존재인 인간 상호 간의 의무만이 직접적 의무더라. 여기 지금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자, 어떤 주체에 대한 의무는 오직 두 실존하는 존재자 상호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 상호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더라. 다만 도덕적 감수성의 증진 또는 훼손에 자연을 대하는 방식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간접적 의무다라고 부르더라. 자, 이렇게 하면 칸트에 대해서는 끝이 났죠. 넘어갑니다. 동물중심주의, 우리 앞에 생명과 윤리할 때, 생명과학과 윤리할 때 싱어 레건 했죠?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도덕적 고려 범위를 동물까지 확대해야 된다. 고려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긍정적 측면이 있을까? 상업적 이익을 위한 동물 학대, 동물 실험, 이런 비도덕적 관행 금지시켜 주더라. 반성할 수 있게끔 해주더라. 동물에 대한 어떤 남용 방지하게 해주더라. 뭐 이런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도 있죠. 인간 먼저 할래? 동물 먼저 구할래? 자, 우리가 치킨 안 먹으면 죽는데, 그죠? 동물은 죽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치킨은 못 먹는다. 그러면 이익이 상충하더라. 그러면 현실적 대안을 제공하기 어렵죠. 삼육중학교 출신은 알겠지만 콩고기 먹습니다. 콩고기. 이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이렇게 인간 동물이 충돌할 때 현실적 대안 마련 힘들더라. 동물 이외의 식물 생태계 전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더라 하는 거. 여기에는 이제 식물도 안 들어가는 것이고 물, 흙 이런 생태 자원도 안 들어가네요. 자, 대표적 사상가 싱어. 공리주의에 기초하더라. 싱어 뒤에 계속 나옵니다. 도덕적 고려의 기준을 뭘로 본다? 쾌고, 감수 능력, 소유 여부. 그러니까 쾌고, 감수 능력이 있으면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쾌고, 감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의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해 줘야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는 것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 즉 닭을 우리 인간이 집에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듯이 닭도 그렇게 해주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칸막이 쳐져 있는 몸도 돌릴 수 없는 고개도 돌릴 수 없는 그런 새장 같은 데 갖추어서 공장식 사육하지 말고 너른 벌판을 좀 풀어놓고 키우자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했다라면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동물을 자원으로 이용해도 가능하더라라는 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레건을 볼까요? 싱하고 구분되네. 싱어는 공리주의, 레건은 의무론, 그죠? 자, 내재적 가치를 갖는 대상,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일부 동물은 도덕적으로 무능할지라도 도덕적 무능력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주체 키워드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더라. 따라서 실험, 매매, 사냥, 식용, 애완 등 이런 비윤리적 이유는 삶의 주체인 동물이 지닌 가치, 권리 부정하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 뭐 늘상 나오는 것이죠, 그죠? 키워드 한번 쭉 메모쳐 볼까요? 뭐 벌써 고통 이런 거 나오고, 그죠? 뭐 동물이 나오면서 고통이 나온다. 또 평등이 나왔다. 뭐 이익이 생략됐네, 그죠? 또 고통 나오고, 이익 나오고, 그지? 쾌고 감수 능력이네, 감각이라는 거. 이 싱어라는 답이 나옵니다. 삶의 주체. 자, 이런 주체는 아까 싱어는 자원이 가능하죠. 근데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하네. 레거는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은 이익 관심을 지니며 모든 이익 관심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거는 인간이 아닌 성장한 포유동물은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감정적 생활뿐만 아니라 희망,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자, 뭐 우리 앞 시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쉽게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